2019년 제1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어공학에서는 답 찾는 방법. 제어공학이 워낙에 이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풀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어공학에서는 답 찾는 방법, 회로이론은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다음에 신호 흐름 선도를 메이슨의 공식을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구하고자 한다. 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 루프는 몇 개인가?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루프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입력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루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끊기는 거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림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해설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좀 전에 루프 설명드렸죠. 다시 돌아가는 루프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입력에서 쭉 갑니다. 가서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가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얘를 루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루프 하나,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입력해서 쭉 가서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또 하나가 가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도 루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루프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개,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기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6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2번, 특성 방정식 중에서 안정된 시스템인 것은? 자, 특성 방정식의 안정된 시스템의 조건은 모든 차수가 존재하고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 중에 모든 차수가 존재하고 부호 변화가 없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차수가 3차, 2차, 1차, 그죠? 다 있고요. 그리고 부호도 다 플러스네요. 그러면 1번이 안정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4차, 3차, 2차, 1차. 차수는 다 있는데 부호가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얘는 안정된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자, 3번을 보면 5차 다음에 4차가 나와야 되는데 3차가 나왔죠. 그래서 얘도 안정된 시스템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4번도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4번도 안정된 시스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62번의 답은 1번입니다. 특성 방정식에서의 안정된 시스템의 조건, 모든 차수가 존재하고 부호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타이머에서 입력 신호가 주어지면 바로 동작하고 입력 신호가 차단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출력이 소멸되는 동작 형태는? 입력 신호가 주어지면 바로 동작, 입력 신호가 주어지는 순간의 동작, 순시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동작은 순시 동작이 되고요. 입력 신호가 차단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출력이 소멸, 즉 복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복귀할 때 시간이 한정돼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 한정돼 있다 해서 한시 복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순시 동작, 한시 복귀가 되겠습니다. 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실 때는 입력 신호가 주어지는 순간 동작, 그리고 복귀할 때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해서 한시 복귀,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암기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6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4번, 단위 계한 제어 시스템의 전향 경로 전달함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시스템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자, 문제에서 전향 경로 전달함수를 줬습니다. 여기서 이 전향 경로 전달함수가 뭐냐면 우리 전달함수 구할 때 1 플러스 루트 이득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 전향 경로 전달함수를 이거라고 여기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향 경로 이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전향 경로 전달함수는 이 루프 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프 이득을 전향 경로 전달함수라고도 부르고 개루프 전달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시스템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이때 어떤 방법으로 K의 범위를 구했죠? 루스 판별식으로 구했죠. 루스 판별식은 특성 방정식을 정리해서 구합니다.
특성 방정식은 전달함수에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네, 우선 특성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프 이득이 0이 되는 식, 즉 문제에서는 전향 경로 전달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1 플러스 전향 경로 전달함수, 이 식을 0이 되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우선 1 플러스 이 식인데 이 식을 분모를 갖게 만들면 이 1이 S의 S의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분의 S의 S의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약분돼서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식을 정리하면 S의 S의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에 이 K를 더한 값이 분자가 됩니다. 이 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분자가 0이 되면 이 식은 0이 됩니다. 0은 어떤 수로 나누던 간에 그 값은 0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식이 0이 되는 그것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정리하면 얘랑 이렇게 곱하면 S의 세제곱, 그죠? 그리고 얘랑 이렇게 곱하면 5S의 제곱, 얘랑 이렇게 곱하면 4S 플러스 K가 특성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루스 판별식을 정리해 볼까요? 자, 특성 방정식의 최고 차수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요. 차례대로 밑으로 쭉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 2행까지는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를 하는 거라고 했죠. 자, 1, 5, 4K가 되겠네요. 그래서 1, 5, 4K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요 2행 밑에 부분은 우리가 요 위의 수를 보고 정리를 한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수가 요 밑에 있는 자리에 분모로 들어가고요. 얘랑 곱한 거에 얘랑 곱한 거를 빼줍니다. 즉 여기에 이 식은 5분의 5 곱하기 4 마이너스 K 곱하기 1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똑같이 분모로 오고요. 얘랑 숫자가 없죠. 0입니다.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곱한 거 해야 되는데 둘 다 0이기 때문에 여기 수는 0이 돼요. 그리고 이 수를 정리해 보면 이 수 위에 옆에가 0이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는 바로 위의 숫자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K가 돼요. 자, 이 특성 방정식으로 루스 판별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루스 판별식을 보고 이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판단하는 건 안정일 때는 이 일렬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특성 방정식이 안정이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처음이 시작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밑에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즉 K는 0보다 커야 되고 이 식이 0보다 커야겠죠. 자, 이 위에 있는 식이 0보다 크려면 요 위에 분자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 5 곱하기 4 20-K가 0보다 크면 이 식은 0보다 크게 됩니다. 자, 20을 K를 넘겨볼까요? 그냥 K를 넘기면 20의 부호는 이렇게 되고요. K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죠. K는 20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범위가 됐을 때 이 특성 방정식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게 3번에 있네요. 그래서 6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에서 중요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전향경로 전달함수가 루프 이득을 의미하고 이 루프 이득은 개루프 전달함수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특성 방정식은 전달함수에서의 분모가 즉 1 플러스 루프 이득이 0이 되는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두 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5번 이런 Z함수를 역변환하면 어떤 값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이 문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Z함수를 역변환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라플라스 변환을 역변환하는 거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쭉 그 기출문제 해오면서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드렸죠.
예, 그 정도만 아셔도 우리가 원하는 점수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65번의 답은 3번입니다. 66번 시간 영역에서 자동 제어계를 해석할 때 기본 시험 입력에 보통 사용되지 않는 입력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답은 2번 정연파 입력입니다. 예, 시간 영역에서 시험 입력으로 사용되는 건 단위 계단 입력, 정속도 입력, 정가속도 입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입력은 정연파 입력이라는 거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7번 예, 이런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면 예, 교차점 구하는 공식 우리 알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교차점은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극점, 이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0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을 0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차점을 알려면 극점과 0점을 알아야겠죠? 우선 극점을 구해볼까요? 이 분모가 0으로 만드는 S의 근, 우선 0이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마이너스 1, 4. 이렇게 해서 극점의 개수는 3개. 하나, 둘, 3개. 그죠? 자, 우선 0점도 찾아보면 0점은 S가 1이 되면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점은 1이 되고요. 이 개수는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 식에 적용을 해서 교차점을 구하면 극점의 개수 3개 마이너스 0점의 개수 하나 분의 극점의 근의 합, 극점의 근 0, 마이너스 1, 4 이거 3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0, 요거 하나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삭제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0점의 근의 합, 0점의 근의 합 1밖에 없죠. 그래서 1 하면 2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되면 점근선의 교차점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는 내용,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 공식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 계속 해보셔야 돼요. 즉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N차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표시할 때 상태 천이 행렬에 관하여 틀린 것은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상태 천이 행렬은 시스템의 정상 상태 응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과도 응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다음의 신호 흐름 선도에서 R분의 C, R은 입력이고 C는 출력이네요. 그러면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구하라는 내용이죠. 자, 신호 흐름 선도의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 메인슨 공식을 이용하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슨 공식은 델타 분의 GK, 델타 K를 모두 더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델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이고요. 그리고 이 G는 전향 경로 이득. 그리고 이 델타는 이 전향 1 마이너스 이 전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 이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신호 흐름 선도는 이런 공식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전향 경로 한번 볼까요? 전향 경로 입력에서 출력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애들. 자, 입력에서 출력으로 쭉 가면 G1이 하나 있고요. 그죠? G1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G1 더하기 다른 경로를 볼까요? 다른 경로 이렇게 가는 경로가 하나 있네요. G2입니다. 그래서 G1 플러스 G2가 되고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루프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다가 다시 입력 쪽으로 돌아가는 애들을 루프 이득이라고 하죠. 자, 루프 이득을 찾아보면 입력에서 출력 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아오네요. 그죠? 그래서 루프 이득은 G1, H1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G1, H1. 그래서 이때의 전달 함수는 1 마이너스 G1, H1 분의 G1 플러스 H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방법.
네,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네, 기출문제 보면 관련된 문제 많으니까 그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연습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달함수 구하는 게 신호흐름 선도와 블록 선도가 있죠. 요거 두 개 좀 구분하셔서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PD 조절기와 전달함수 GS가 1.2 플러스 0.02S의 0점은 자, 좀 전에 제가 0점 뭐라고 했죠? 분자의 값을 0으로 만드는 S의 근. 그죠? 자, 이 전달함수를 1분의 1.2 플러스 0.02S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때 분자 어떻게 되죠? 얘가 되죠. 그래서 1.2 플러스 0.02S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을 구하면 자, 우선 1.2를 이렇게 넘기면 0.02S의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리고 0.02 넘기면 S의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0.02 분의 1.2의 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S는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PD 조절기, 이 PD 조절기는 비례 미분 동작하는 그런 조절기를 얘기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0점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71번 이런 전압을 RL 직렬회로에 가할 때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몇 암페어인가? 전압이 이렇게 됐다는 건 비정연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비정연파의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는 공식은 자, 오음의 법칙 V는 IR. 그런데 이 정연파, 비정연파가 됐다는 얘기는 교류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 V는 I,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교류에서는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I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의 전류 값은 3고조파의 임피던스 분의 3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 으로 그 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료값 어떻게 구하죠? 이 식에서 시료값을 구하면 요 앞에 있는 요 앞자리에 있는 이 수가 최대값이 된다고 했죠. 이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줘서 시료값을 구합니다. 그런데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 그러면 3고조파를 찾아야겠죠. 3고조파를 찾는 방법은 요 오메가 t 앞에 이 숫자가 이 고조파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3고조파는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5고조파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3고조파 이 식에서의 전압의 시료값을 구하면 이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주면 3고조파의 전압의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요 최대값 75 루트 2에 루트 2를 나눠주면 얘랑 약분이 돼서 75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3고조파의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요. 임피던스 우리 어떻게 나타내죠?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RL 직렬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이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메가 L로. 그런데 여기에 이 식에 적용시켜야 되는 임피던스는 제3고조파의 임피던스예요. 그죠? 좀 전에 우리 3고조파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이 오메가 앞에 숫자로 찾는다고 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3고조파 임피던스는 오메가 앞에 3을 곱해주면 3고조파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고조파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오메가 L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저항 4 줬죠. 그리고 오메가 L 1 줬습니다. 그래서 3고조파의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3 오메가 L의 저항을 4로 주고 오메가 L을 1로 줬기 때문에 4 플러스 J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소수로 나타낸 이 식을 크기로 나타내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허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으면 그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하면 3고조파의 임피던스는 5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V 여기다 넣어주고요. 요 5옴 여기다 넣어주면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75 해서 이때 제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은 15A가 됩니다. 그래서 71번의 답은 1번 15A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꼭 알아가야 할 내용은 이 비정연파 식에서 오메가 앞에 있는 숫자가 고조파의 차수를 나타낸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3 고조파, 그 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을 구할 때는 임피던스건 전압이건 그 해당하는 고조파의 값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내용 알고 꼭 숙지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번의 답은 1번 15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2번 전원과 부하가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일 때의 선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원과 부하가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삼상 평형 회로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전원 전압이 여기 전원 전압이 200V고요. 그리고 부하 한 상당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이랍니다. 이때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델타 결선에서의 성간전압과 상전압,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자, 델타 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상전류를 IP로 나타내겠습니다. IP의 루트 3배입니다. 그죠?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가 더 커요. 그리고 성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즉, 여기 걸리는 전압이 여기 상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 200V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에 임피던스를 알고 전압을 알면 이 상에 흐르는 전류도 알 수가 있습니다. I는 Z분의 V, 그죠?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될 거예요. 자, 이 I는 이때 상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식이 상전류는 그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전압, 성간전압이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200V고요. 문제에서 한 상의 임피던스를 줬습니다. 6 플러스 J8. 그런데 이 복소수를 크기로 나타내면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호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하면 10분의 200이 돼서 이때 상에 흐르는 전류는 20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낸 이 상전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선전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상전류 20을 곱해주면 20 루트 3A가 이 선에 흐르는 전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이게 되겠죠. 델타 결선에서의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큽니다. 얼마큼? 루트 3배만큼. 그리고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델타 결선에서의 성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요거 문제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만 알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스스로 혼자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7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3번 분포 정수 선로에서 무해용 조건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1번 감쇄량이 최소로 된다가 답입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겠죠. 무해용 조건이 성립하면 감쇄량은 최소가 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회로에서 전압이 10V, 저항이 10옴, 인덕턴스가 1헨리, 캐피시턴스가 10 마이크로파라드이고 VC가 0초일 때 0인 스위치 K를 닫은 직후 전류의 변화율 dT분의 di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셔도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을 때 이 회로의 전압은 그 닫을 때 그 순간 전압은 인덕터스 곱하기 dT분의 di의 크기로 전압이 걸립니다. 요거 많이 보셨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dt분의 di를 물어봤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L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dt분의 di는 L분의 V가 돼요. L 1헨리 줬죠. 1헨리 분의 전압 10V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A/s가 되는 겁니다. 단위가 왜 A/s가 되냐면 요 전류 단위 A죠. 그리고 요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전류 per 시간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4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 그냥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 S함수 값이 이렇게 될 때 FT 시간의 함수의 최종값은 이때 시간의 함수의 최종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S함수에다가 S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S를 0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함수 값의 최종값이 나와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이 S함수에 S를 곱해줍니다. 여기다가 S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약분돼서 얘가 2가 되죠. 그리고 얘가 1이 되고 요 S는 이렇게 삭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요거 삭제해 주세요. S의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2S 플러스 15가 됩니다. 이때 이 S를 0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0 되고 0 되고 0 됩니다. 남는 건 3분의 15가 남겠죠. 그래서 3분의 15는 5 해서 이때 최종값은 5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최종값을 물어봤다 하면 이 S함수에 S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 S를 0으로 보내줘서 남는 값을 찾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5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 내용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값입니다. 자, 다음 문제 76번 대칭 오상교류 성형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 간의 위상차는 몇 도인가? 이 문제는 성간전압과 상전압 간의 위상차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공식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에서의 이 파이는 각도기 때문에 3.14 아닙니다. 180도예요. 그리고 요 n은 그 상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 곱하기 1-5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5분의 2 하면 54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위상차는 54도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상에서의 전압의 위상차 Y일 때는 결선이 Y 결선일 때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다르죠. 그래서 이때도 위상차가 발생을 합니다. 자, 위상차는 여기다가 3 넣어보면 2분의 180 마이너스 3분의 2, 1 마이너스 3분의 2 하면 30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도 이 전압차가 3상에서 30도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도 그 위상차가 나죠. 그때도 이 공식으로 그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5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7번 정연파 교류가 Vm 최대값이죠. 최대값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반파 정류하였을 때 시료값은 몇 볼트인가? 정류 반파의 시료값을 물어봤죠.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반파, 정류 반파의 시료값은 2분의 최대값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7번은 답을 암기하고 있어야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류 반파의 최대값은 VM이 되고요. 시료값은 2분의 최대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최대값, 그리고 파용률은 2분의 파이라는 거, 그리고 파고율은 2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정류 반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78번 회로망 출력단자 AB에서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는 전압은 6V, 여기가 6V고 여기가 3V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여기 10A, 여기가 15옴, 여기가 10옴, 여기가 2헨리, 그리고 J오메가는 S라고 했네요. 자, 문제는 출력 단자에서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우선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켜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 10개 중에 7개 정도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하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전화번이 있었죠. 예, 전화번 단락시키고 전류원 개방했기 때문에 예, 얘는 무시해도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이렇게 예, 등가 회로로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인덕턴스가 예, 2헨리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15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10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인덕턴스가 2헨리면 여기에 유도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로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J 오메가 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S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을 2헨리라고 줬기 때문에 E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로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 즉 이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A단자고요. 여기가 B단자입니다. 그죠? 요 B단자를 이쪽으로 쭉 끌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가 15옴이 되고 여기가 15옴이 되고 여기가 ES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자, 이 병렬의 합성 저항 구한 다음에 이게 직렬이기 때문에 얘랑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J 오메가 L ES라고 했고요. 더하기 요 저항의 합성 저항 합분의 곱, 그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하면 15 플러스 10 분의 15 곱하기 10 하면 얘가 6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여기서 본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는 ES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렇게 풀 때는 이해는 가는데 막상 문제를 딱 보면 아마 풀기 힘드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면 우선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몇 가지는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번은 우선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해 놓은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한번 구해 보고요. 그 구한 값을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10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78번 답은 2번이 되고요.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제가 푼 대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적어보고 많이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9번 대칭상 전압이 A상이 VA, B상이 VB는 A의 제곱에 A상의 전압, C상의 전압은 A 곱하기 A상의 전압일 때 A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분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자, 불평형 회로에서의 정상분 전압 공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상분 전압은 3분의 1 곱하기 A상의 전압 플러스 A 곱하기 B상의 전압 플러스 A 제곱의 C상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불평형 회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평형 회로에 영상, 정상, 역상이 있죠. 요거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정상분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A상의 전압 그리고 B상의 전압을 A의 제곱에 A상으로 줬어요. 그죠? 그래서 A의 제곱에 A상 그리고 C상의 전압을 A 곱하기 A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A 제곱에 A 곱하기 A상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죠. 식을 다시 정리하면 얘가 A의 3승의 VA가 되고요. 얘도 A의 3승의 VA가 됩니다. 그래서 VA로 다 묶어주면 3분의 1 곱하기 VA 1 플러스 A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A는 120도를 의미하거든요. 120도를 3번 곱해주면 3번 돌려주면 360도가 됩니다. 즉 360도는 1이란 얘기죠. 그래서 A 세제곱을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A상의 전압 곱하기 1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A상의 전압만 남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것은 불평형 회로에서의 영상전압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에 A상 플러스 B상 플러스 C상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나온 정상전압은 3분의 1 V A상 플러스 A의 VB상 플러스 A 제곱의 C상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상전압은 3분의 1에 A상의 전압 그 다음에 A 제곱의 B상의 전압 플러스 A 곱하기 C상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겠죠? 얘가 영상, 정상, 역상입니다. 79번 문제에서는 이거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인가? 자, 비정연파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했죠. 즉, P를 구하면 P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이 V 실효값이고요. 이 I 실효값입니다. 이 비정연파에서의 실효값의 전압과 실효값의 전류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죠? 이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줘서 구하죠. 그래서 이때는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루트 2분의 최대값 곱하기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전압의 최대값, 그 다음에 전류의 최대값 코사인 세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연파에서의 이런 식에서의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준 식을 보면 이렇게 고조파 차수가 다 다르죠. 고조파 차수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요 오메가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은 3고조파식이 되고요. 이 식은 5고조파식이 됩니다. 전류에도 3고조파식이 있고 5고조파식이 있어요. 근데 이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은 기본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전력을 구해줄 때는 각 해당하는 고조파끼리 적용을 해서 전력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계산해서 전력을 구하고요.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계산해서 전력을 구하고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계산해서 전력을 구한 다음에 이 구해진 전력을 다 더해주면 그때 이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우선 기본식은 2분의 1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그래서 이 2분의 1을 다 2분의 1로 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본파의 전압의 최대값 그리고 기본파의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는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줘서 이 세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전압의 위상 빼기 전류의 위상. 그리고 이 두 번째 요 M2는 2고조파가 되겠죠. 2고조파 그리고 주주주 3고조파 주쭉 해서 N고조파까지 다 더한 후에 요 2분의 1로 나눠주면 그때 평균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식을 보고 이 식을 적용해서 한번 평균 전력을 구해볼까요? 자, 우선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20 곱하기 코사인 요 기본파의 각도, 사인 뒤에가 위상이잖아요. 그죠? 각도. 그래서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파의 평균 전력은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3고조파, 3고조파끼리 계산을 하면 전압의 최대값 마이너스 50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 10 빼 코사인 이 뒤에 있는 위상을 빼주면 되죠. 여기서 이 위상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3 오메가 t 플러스 30 마이너스 3 오메가 t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곱해주면 3 오메가 t 플러스 30 마이너스 3 오메가 t 플러스 30이 될 거예요. 그래서 3 오메가 t끼리는 이렇게 없어지고요. 30 플러스 30 해서 60도가 나옵니다. 얘를 계산해서 나온 게 요 60도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5고조파 5고조파를 볼까요? 5고조파는 오메가 앞에 5가 있는 게 5고조파죠. 그래서 얘랑 적용해서 전력을 구하면 20 곱하기 5 의 코사인, 이 코사인이 빠졌네요. 이 코사인 삽입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사인 넣고 요 5 오메가 t 플러스 45 마이너스 5 오메가 t 마이너스 45 하면 얘가 마이너스 5 오메가 t가 되고요. 얘가 플러스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없어지고요. 45 플러스 45에서 이렇게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 정리해서 나온 게 이 밑에 있는 식이에요.
100이랑 20이랑 곱해서 2000,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없어져서 0도 마이너스 500 곱하기 10, 그래서 마이너스 500 코사인 60도 나온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20 곱하기 5 해서 100 코사인 세타가 얘랑 없어지고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우리가 계산해야 될까요?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에 그냥 이대로만 넣어주면 공학용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계산한 값을 보면 875W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그냥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듣고만 끝나시지 마시고요. 꼭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80번의 답은 2번 875W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되실 때까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1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에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만 맞으면 성공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좀만 노력하시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